동서, 지금 어머님 앞에서 그게 대체 할 소리야? 대리모라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새 생명을 품은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무기 삼아서 어머님을 협박할 수가 있어? 어머, 형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형님이 10년 동안 못하신 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을 제가 품고 있는데 당연히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셔야죠. 형님은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시니까 제 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괜히 질투해서 초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참 손주가 그렇게 귀하다면서 상가 하나 정도 떼어주시는 성의도 안 보이실 거면 나중에 우리 애기가 할머니 낯설어 해도 전 모르는 일이에요. 호호.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에 있는 귀한 아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내 귀한 생명을 무기 삼아 흥정을 하려 들어?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미 밑에서 자랄 내 손주가 참으로 불쌍하구나. 당장 내 집에서 짐 빼서 나가거라. 내 명의로 상가를 달라고? 웃기는 소리 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내일 당장 내용 증명으로 퇴거 통지서 보낼 테니 짐 싸서 길거리로 나앉듯 말듯 마음대로 해라. 네? 어머님, 지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어머님 장손이 있는데 길거리로 나앉으라니요. 그게 지금 할머니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내 말이 안 들리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우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리고 둘째 넌 네 처 하나 단속 못해서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들어? 너희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방금 들으신 저 기막힌 대화는 불과 얼마 전 저희 집안을 발칵 뒤집어 놓았던 제 동서와 시어머니의 실제 대화랍니다. 정말 아침 막장 드라마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젊은 시절 혼자 몸으로 두 아들을 키워내신 아주 대단하고 강인한 분이십니다. 밑바닥부터 시작해서 굳은 일 마다하지 않고 악착같이 모은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를 시작하셨고 그 안목이 빛을 발해 지금은 남부럽지 않은 훌륭한 재력을 갖추게 되셨죠. 평생을 근검절약하며 살아오신 어머님의 등은 비록 조금 굽었지만 저희 가족에게는 그 누구보다 크고 든든한 태산 같은 분이시랍니다. 어머님은 겉으로는 무뚝뚝하고 차가워 보이셔도 속정은 그 누구보다 참 깊으신 분이셨어요. 저와 남편이 오랜 연애를 거쳐 결혼을 준비할 때도 어머님은 제 손을 꼭 잡으시며 우리 부족한 아들 만나줘서 진심으로 고맙다고 넌 이제 내 딸이나 다름없다고 다정하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저희 부부는 연애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크게 싸운 적이 없을 정도로 사이가 정말 좋았지만 가슴속에는 단 한 가지 크나큰 아픔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바로 아이가 생기지 않는다는 것이었죠. 1년, 2년, 시간이 흐르고 어느덧 결혼 10년 차가 되도록 저희 부부에게는 그토록 바라던 천사가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유명하다는 난임병원도 전국으로 다니고 용하다는 한의원을 수소문해 쓴 한약을 몇 첩이나 다려 먹어보며 온갖 노력을 다했지만 번번이 새빨간 한 줄이 뜬 테스트기를 보며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제가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남편은 아이가 없어도 우리 둘이서 평생 여행 다니며 행복하게 살면 된다고 제 어깨를 감싸 안으며 위로해 주었지만 맏며느리로서 시어머니께 대를 이을 손주를 안겨드리지 못한다는 죄송한 마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명절이나 가족 모임이 다가오면 친척들의 은근한 눈빛과 질문들 때문에 제 속은 까맣게 타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저희 어머님은 단 한 번도 저에게 아이 문제로 눈치를 주시거나 재촉하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친척들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아이 이야기를 꺼내려 하면 어머님이 먼저 나서서 우리 며느리 스트레스 주지 말라며 단호하게 막아주셨죠. 제가 생리 터진 날 혼자 방에서 시무룩해 있을 때면 어머님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따뜻한 전복죽을 끓여다 주시며 그저 제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저는 그런 어머님을 친정엄마보다 더 굳게 믿고 따랐고 저희 셋은 비록 아이는 없어도 정말 평화롭고 서로를 아끼는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서른 초반이 된 시동생이 드디어 평생을 함께할 사람을 찾았다며 결혼하겠다는 폭탄 선언과 함께 여자를 한 명 데리고 왔습니다. 그게 바로 훗날 제 동서가 된 둘째 며느리였죠. 20대 후반에 앳된 얼굴을 한 동서는 겉보기에는 콧소리도 내며 애교도 많고 싹싹해 보였습니다. 어머님은 무뚝뚝한 둘째 아들이 드디어 장가를 간다니 무척 기뻐하셨고, 두 사람의 새 출발을 축하하며 신혼집부터 가전제품, 혼수까지 전부 어머님 명의와 돈으로 흔쾌히 마련해 주셨습니다. 저 역시 오랫동안 외동딸로 자라다 예쁜 막내 여동생이 생긴 것 같아 진심으로 환영했습니다. 동서가 시댁에 올 때마다 제가 직접 앞치마를 두르고 동서가 좋아한다는 반찬을 한가득 만들어 따뜻하게 챙겨주었죠. 동서는 처음엔 형님 너무 감사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싹싹하게 굴더니 어느 순간부터 은근히 저희 부부의 눈치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살피기 시작하더라고요. 아마 자신들만 시어머니에게 너무 큰 경제적 지원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 맏며느리인 제 심기를 살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맹세코 단 한 톨의 질투도 하지 않았어요. 저희 부부 역시 어머님께 늘 넘치는 사랑과 배려를 받고 있었고 재산 문제로 왈가왈부할 만큼 마음이 좁지도 않았으니까요. 동서가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고 1년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화창한 주말에 가족들이 다 같이 어머님 댁에 모여 즐겁게 식사를 하던 자리였죠. 식사가 막바지에 다다랐을 때 동서가 볼을 붉히며 수줍은 표정으로 자신의 명품 가방에서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꺼냈습니다. 아주 작고 희미한 형체가 찍힌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죠. 어머님, 그리고 형님, 저 사실 임신했어요. 오늘 아침에 병원 다녀왔는데 벌써 7주 차래요. 게다가 의사 선생님이 초음파 보시더니 넌지시 아들인 것 같다고 힌트도 주시더라고요. 우리 집안 귀한 장손이 드디어 찾아왔나 봐요. 뭐? 지금 그게 정말이냐? 아이고, 세상에나. 내 첫손주라니. 그것도 떡두꺼비 같은 아들이라고? 아이고, 고맙다. 정말 고생 많았다, 둘째야. 어머 세상에, 동서, 너무 축하해. 입덧은 없어? 그동안 몸 챙기느라 정말 고생 많았어. 내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재수씨, 진심으로 축하해요. 우리 집안에 드디어 아기 울음소리를 듣게 되네요. 동생, 너도 이제 아빠 되는 거 축하한다. 어깨가 무겁겠어. 엄마, 나도 이제 진짜 아빠 된다니까. 형수님도 축하해 주셔서 고마워요. 앞으로 우리 아기 태어나면 조카 바보 되시겠네요. 어머님은 동서가 건넨 초음파 사진을 받아들고는 주름진 손을 바들바들 떠시며 눈물까지 글썽이셨습니다. 그토록 평생을 차갑고 강인하게 살아오시던 분이 핏덩이 같은 손주 소식에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환하게 기뻐하시는데 저도 덩달아 코끝이 찡해지며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솔직히 말해 아주 찰나의 순간 내 뱃속에도 저런 예쁜 천사가 찾아와 주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서글픔이 스치긴 했지만 이내 제가 아이를 갖지 못해 어머님께 평생 안겨드리지 못했던 그 큰 기쁨을 동서가 대신 해주었다는 생각에 질투는커녕 진심으로 고맙고 또 기뻤습니다. 그날 이후 어머님은 입가에 미소가 떠날 날이 없으셨고 남몰래 엄청난 깜짝 선물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둘째네 애가 지금 사는 신혼집도 두 사람이 살기엔 충분히 훌륭하지만 아이가 태어나서 걷고 뛰기 시작하면 학군이 더 좋고 인프라가 훌륭한 넓은 신축 아파트가 필요할 거라며 매일같이 부동산을 돌며 40평대 새 아파트를 알아보고 다니셨죠. 어머님은 동서 길을 살려주겠다며 새 아파트를 아들과 며느리의 공동 명의로 선물해 주려 하셨습니다. 저에게만 살짝 그 계획을 귀뚱하시며 나중에 아이가 태어나서 조리원에서 나오는 날 깜짝 서프라이즈로 집문서를 주겠다고 18 소녀처럼 손뼉을 치며 좋아하셨습니다. 저 역시 그 장대한 계획을 들으며 동서가 얼마나 기절초풍하며 좋아할까 상상하니 덩달아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하지만 영원히 평화로울 것만 같던 저희 가족의 일상은 동서의 태도가 조금씩 돌변하면서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임신을 핑계로 다니던 직장을 훌쩍 그만둔 동서는 시간이 남아돌자 주변의 부유한 친구들과 매일같이 어울려 다니며 허영심에 짙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루 종일 소셜미디어를 들여다보며 누가 임신 축하 선물로 외제차를 받았다더라.
누가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받았다더라 하는 남들의 화려한 겉모습만 보며 눈이 한껏 높아져 버린 것이죠. 그녀의 탐욕은 처음에는 아주 교묘하고 은근한 방식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주말에 다 같이 차를 마시는 자리였죠. 어머님, 저 어제 고등학교 동창 모임 다녀왔잖아요. 근데 제 친구 하나가 이번에 임신을 했는데, 글쎄 시댁에서 임신 축하 선물로 5천만 원짜리 수입차를 뽑아줬다다는 거 있죠? 참 유난이긴 한데, 솔직히 한편으로는 조금 부럽기도 하더라고요. 우리 뱃속에 있는 귀한 장손아들도 나중에 커서 말귀 알아들을 때쯤 되면 자기 엄마가 임신했을 때 얼마나 융숭한 대접받고 컸는지 다 알 텐데 말이에요. 저는 뭐 시장 바구니를 들어도 전혀 상관없지만 뱃속에 있는 애가 남들한테 기죽을까봐 그게 좀 걱정이지 뭐예요. 허허. 그래? 남들 하는 거 다 하고 살 수는 없다만 그래도 애 가진 몸인데 기분 전환도 하고 그래야지.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둘째한테 말해서 하나 사달라고 하렴. 스트레스 받는 것보단 낫지 않겠니? 에이, 어머님도 참 농담도 잘하셔. 우리 그이가 쥐꼬리만한 월급쟁인데 무슨 돈이 있다고 그런 비싼 걸 턱턱 사주겠어요? 다 어머님께서 귀한 며느리 고생한다고 따로 챙겨주셔야 제 어깨가 으쓱해져서 태교에도 좋고 우리 귀한 핏줄도 뱃속에서 더 튼튼해가고 영리하게 자라지 않겠어요? 제 친구들은 시어머니가 백화점 모시고 가서 명품백 하나씩은 다 결제해 주셨다던데. 저는 뭐 그런 거 대놓고 바라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집안 하나뿐인 장손 품고 있는데 너무 섭섭하게는 안 하실 거라 굳게 믿어요, 어머님. 동서,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어머님이 두 사람 결혼할 때 신혼집부터 가전제품 혼수까지 전부 최고로 맞춰주셨잖아. 임신한 건 우리 집안의 경사고 너무 축하할 일이지만 어머님께 뱃속에 아이를 핑계로 무리한 부탁을 하는 건 좀 예의가 아닌 것 같아. 어머, 형님. 형님은 겪어보지 않으셔서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여자가 임신하면 호르몬 때문에 감정 기복이 엄청 심해지거든요.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 우울해지면 뱃속의 애한테 직격탄으로 안 좋은데, 형님은 하나뿐인 조카 걱정도 안 되시나 봐요? 그리고 제가 무슨 제 발로 호강하려고 이러나요? 다 어머님 대를 이을 귀한 장손 손주 기 살려주자고 하는 건데, 형님은 왜 사사건건 간섭이세요, 호호? 동서의 혀끝에서 나오는 말솜씨는 참으로 교묘하고 얄미웠습니다. 대놓고 돈을 내놓으라고 악을 쓰거나 소리를 지르는 것도 아니고 늘 입가에 웃음을 띤 채 뱃속의 아이를 핑계 삼아 은근슬쩍 협박성 발언을 쏟아냈죠. 어머님은 처음 한두 번은 임신한 며느리가 호르몬 때문에 귀여운 투정을 부리는 거라 너그럽게 생각하시고는 기꺼이 백화점에 데려가 수백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사주셨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고 바늘도둑이 소도둑된다고 동서의 요구는 날이 갈수록 대담하고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출산이 다가오자 산후조리원은 강남에서 제일 이름난 수천만 원짜리 특실로 당장 결제해달라. 아기 침대와 유모차는 반드시 수입산 브랜드로 사달라며 끝이 없는 청구서를 들이밀었죠. 어머님의 안색도 점차 굳어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 사건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댁 거실에 모여 다 같이 저녁을 먹고 과일을 깎아 먹으며 차를 마시는 자리였어요. 자신의 뜻대로 값비싼 산후조리원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자 불만이 가득 차 있던 동서가 기어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훌쩍 넘고 말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요새 밤잠을 설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요. 제가 이 집안에 아주 귀한 장손을 품고 있잖아요. 솔직히 요즘 같은 팍팍한 세상에 누가 자기 몸 망가져가면서 애를 선뜻 낳으려고 해요. 제 젊고 예쁜 몸 다 망가지면서까지 어머님 대를 이을 아들 손주 대신 낳아드리는 대리모나 마찬가지인 셈인데 이 정도 희생을 했으면 합당한 대가는 확실히 치러주셔야 한다고 봐요. 뭐? 대리모? 지금 네 입으로 감히 대리모라고 했니? 자식 낳는 숭고고한 일을 무슨 시장 바닥에서 물건 사고 파는 거래처럼 말하는구나. 네 입에서 어찌 그런 무서운 소리가 나오니? 아이 참, 어머님도 너무 꽝 박히셨네요. 요즘 젊은 사람들 다 그렇게 철저하게 계산적으로 살아요? 제가 뭐 형님처럼 애도 못 낳고 10년 동안 빈둥거리면서 속썩여드린 것도 아니잖아요. 당장 제 명의로 역세권 상가 하나 정도는 돌려주셔야 저도 억울하지 않죠.
안 그러면 저 애 낳아도 어머님한테 얼굴 한번 안 보여드릴 거예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손주 보고 싶으시면 제 요구 조건 시원하게 맞춰줘 주시는 게 당연한 이치 아닌가요? 동서, 지금 어머님 앞에서 그게 대체 할 소리야? 대리모라니. 아무리 그래도 말이 너무 심하잖아. 새 생명을 품은 엄마가 어떻게 자기 아이를 무기 삼아서 어머님을 협박할 수가 있어? 저는 동서의 입에서 나온 믿기 힘든 폭언에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소리쳤습니다. 어떻게 새 생명을 품은 엄마가 자기 아이를 무기 삼아 시어머니를 협박할 수 있는지 믿을 수가 없었죠. 하지만 동서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더니 오히려 더 당당하게 목을 빳빳이 세웠습니다. 어머, 형님은 가만히 좀 계세요. 제가 뭐 틀린 말 했나요? 형님이 10년 동안 못하신 일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잖아요. 이 집안 대를 이을 귀한 핏줄을 제가 품고 있는데 당연히 그에 맞는 대우를 해주셔야죠. 형님은 낳고 싶어도 못 낳으시니까 제 심정을 잘 모르시나 본데 괜히 질투해서 초치지 마시고요. 그리고 어머님도 참 손주가 그렇게 귀하다면서 상가 하나 정도 떼어주시는 성의도 안 보이실 거면 나중에 우리 애기가 할머니 낯설어 해도 전 모르는 일이에요. 호호. 제가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뱃속에 있는 귀한 아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지 다들 아시잖아요. 여보, 제발 그만 좀 해. 엄마 앞이고 형수님도 계신데 말이 너무 심하잖아. 당신 요새 진짜 왜 그래? 당신은 좀 가만히 있어. 내가 당신 쥐뿔도 없는 집안대 이어주겠다는데 이 정도 보상도 못 받아? 당신은 찌질하게 쥐꼬리만한 월급이나 받아오면서 나한테 큰 소리 칠 자격이나 있어? 나니까 당신 애 가져준 줄 알아. 순간 넓은 거실에는 바늘 떨어지는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숨 막힐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소파에 앉아 계시던 어머님의 얼굴은 한겨울 서리빨처럼 무섭게 차가워져 있었죠. 한참을 침묵하시며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응시하던 어머님이 마침내 낮고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여셨습니다. 그래? 네가 정 그렇게 나온다면 나도 다 생각이 있다. 내 귀한 생명을 무기 삼아 흥정을 하려 들어? 자식을 돈벌이 수단으로 생각하는 어미 밑에서 자랄 내 손주가 참으로 불쌍하구나. 어머님, 네? 갑자기 그게 뭐라고요? 당장 내 집에서 짐 빼서 나가거라. 내 명의로 상가를 달라고? 웃기는 소리 마라. 지금 너희가 살고 있는 그 집 내 명의로 되어 있는 거 알지? 내일 당장 내용 증명으로 퇴거 통지서 보낼 테니 짐 싸서 길거리로 나앉든 말든 마음대로 해라. 네? 어머님, 지금 쫓아내시겠다는 거예요? 아니, 뱃속에 어머님 장손이 있는데 길거리로 나앉으라니요. 그게 지금 할머니로서 하실 말씀이세요? 내 말이 안 들리니? 당장 나가라고 했다. 네가 그토록 원하던 대우가 어떤 건지 똑똑히 보여주마. 그리고 둘째 넌 네 처 하나 단속 못해서 집안 꼴을 우습게 만들어? 너희 둘 다 당장 내 눈앞에서 썩 꺼져. 평소 한 번도 언성을 높이지 않으시던 어머님의 불호령에 서방님은 사색이 되어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싹싹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어머님은 바위처럼 단호하셨습니다. 동서는 씩씩거리며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남편의 팔을 신경질적으로 잡아 끌고 현관문으로 향했습니다. 내심 뱃속의 아이를 핑계대면 자신을 붙잡으며 달래줄 줄 알았던 어머님이 오히려 집에서 당장 나가라고 하니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끝까지 알량한 콧대를 꺾지는 않은 채 쾅 소리가 나게 문을 닫고 나가버렸죠. 그날 이후 저희 어머님의 결단력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어머님은 정말로 다음날 아침 일찍 변호사를 통해 동서 부부가 사는 집에 퇴거 통지서 내용 증명을 보내셨고 비밀리에 기쁘게 준비하시던 40평대 신축 아파트 계약도 그 자리에서 수천만 원의 위약금을 선뜻 물고 전면 취소해버리셨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 울며 매달리는 서방님을 통해 그 모든 사실을 알게 된 동서는 그제야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얄팍하고 간사하게 굴지만 않았다면 가만히 숨만 쉬고 앉아 있어도 그 학군 좋고 넓은 으리으리한 신축 아파트를 가질 수 있었는데
알량한 욕심을 부리다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으니까요. 며칠 뒤 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스산한 날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동서가 어머님 댁 대문을 미친 듯이 두드리며 울며불며 매달리기 시작했죠. 어머님 문 좀 열어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제가 요새 임신 호르몬 때문에 우울증이 와서 잠깐 미쳤었나 봐요. 어머님이 저희 주시려고 그 비싼 새 아파트까지 알아보고 계신 줄도 모르고 제가 철없이 굴었어요. 우리 뱃속에 있는 불쌍한 귀한 소주 봐서라도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네? 저 다신 안 그럴게요. 발길 돌려 돌아가라. 내 핏줄은 세상 무엇보다 귀하지만 너같이 천박하고 물질에 눈이 멀어 욕심만 많은 어미 밑에서 자랄 바엔 차라리 내 눈으로 안 보는 게 낫다. 이미 엎어진 물이다. 당장 내 집 문 앞에서 썩 사라져. 어머님은 인터폰을 매몰차게 끊어버리시고는 두 번 다시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동서는 문 밖에서 빗속에 주저앉아 한참을 울고불고 동네가 떠나가라 난리를 치다 결국 지쳐 돌아갔죠. 그렇게 동서 내외는 어머님이 정성껏 마련해 주셨던 쾌적하고 넓은 아파트에서 빈손으로 쫓겨나 서방님의 빠듯한 월급으로 감당할 수 있는 언덕배기의 허름하고 좁은 다세대 주택으로 짐을 싸서 이사를 가야만 했습니다. 동서가 소셜미디어에 사진을 올리며 자랑하려던 화려한 임신 생활은 산산조각이 났고 남은 건 비참하고 궁핍한 현실뿐이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라는 시간이 무심하게 흘렀습니다. 동서는 배가 남산만해진 만삭의 몸으로 비좁고 우풍이 드는 월세방에서 우울증에 걸려 미쳐버릴 지경이라며 매일같이 퇴근한 서방님을 쥐어짜며 바가지를 긁고 있었죠. 반면 그 무렵 저희 집에는 정말 믿을 수 없는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며칠 전부터 자꾸만 헛구역질이 나고 속이 더부룩하며 온몸에 기운이 없어. 처음엔 그저 가벼운 위장병이거나 갱년기가 일찍 온 건 줄 알았습니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퇴근길에 약국에 들러 임신 테스트기를 사서 화장실에서 조심스럽게 확인을 해보았죠. 결과는 세상에 그토록 선명하고 진한 빨간색 두 줄이었습니다. 10년 동안 그토록 간절히 기다리고 또 기다렸던 선명한 두 줄을 두 눈으로 확인하는 순간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차가운 화장실 바닥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엉엉 울고 말았습니다. 거실에 있던 남편이 놀라서 뛰어들어왔고 제 손에 들린 테스트기를 본 남편 역시 오열하며 저희 부부는 화장실 바닥에 앉아 서로를 부둥켜 안고 하염없이 뜨거운 눈물만 흘렸습니다.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고 다음날 아침이 밝자마자 당장 산부인과로 달려갔죠. 긴장감에 심장이 퍼질 것 같은 초음파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저희를 두 번, 아니 세 번 놀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8주차라는 임신 소식과 함께 기적처럼 아기집이 두 개나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었죠. 심지어 아들과 딸, 이란성 쌍둥이라고 했습니다. 네? 쌍둥이요? 세상에. 여보, 지금 들었어? 우리에게 아기 천사가 하나도 아니고 둘이나 한꺼번에 찾아왔대. 이게 꿈이야, 생시야. 여보, 고마워. 정말 너무 고마워. 그동안 마음고생 심했는데 다 보상받나 보다. 내가 앞으로 평생 당신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더 잘할게. 진짜 이건 기적이야. 그 길로 저희 부부는 당장 어머님 댁으로 차를 몰고 달려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놀란 표정의 어머님께 까만 초음파 사진을 내밀자 어머님은 사진을 쥔 손을 덜덜 떠시며 그 자리에서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소리내어 오열하셨습니다. 평생 눈물 한 방울 안 흘리실 것 같던 호랑이 같던 어머님의 그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아이고, 내 불쌍한 며느리. 그동안 말도 못하고 얼마나 가슴 졸이며 마음고생이 많았을까. 이렇게 큰 복을 한꺼번에 덩굴째로 안고 오느라 10년이나 늦고 걸렸구나. 장하고 또 고맙다. 우리 집안의 진정한 복덩이는 바로 너였어. 어머님, 아닙니다. 그동안 아이 못 갖는 못난 며느리 눈치 한 번, 구박 한 번 안 하시고 묵묵히 따뜻하게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적은 다 어머님의 덕분이에요. 저희 셋은 거실 바닥에 부둥켜 안고 어린아이들처럼 펑펑 울며 그 벅찬 기쁨을 나누었습니다. 10년 묵은 꽉 막힌 체중이 한순간에 싹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었죠.
그리고 이 엄청난 소식은 곧장 둘째 서방님을 통해 동서의 귀에도 속보처럼 들어갔습니다. 좁은 월세방에서 튼살 크림도 못 바른 채 배를 부여잡고 누워있던 동서는 그 소식을 듣고 그야말로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합니다. 자신의 유일한 무기이자 시댁에서 부릴 수 있는 최고의 벼슬이었던 장손 품은 배의 가치가 순식간에 바닥으로 곤두박질 쳐버렸으니까요. 심지어 형님은 아들과 딸이 한 번에 나오는 완벽한 쌍둥이라니. 동서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청천벽력 같은 절망적인 소식이었을 겁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완전히 호적에서 파버리고 형님 부부에게 그 모든 재산을 고스란히 물려줄지도 모른다는 극도의 불안감과 초조함이 뱀처럼 동서를 집어삼켰죠. 벼랑 끝으로 공지에 몰린 동서는 결국 이성을 잃고 돌이킬 수 없는 끔찍한 범죄를 계획하고 맙니다. 생활고에 시달리며 매일 도끼만 품던 동서는 남편도 모르게 시어머니의 피 같은 재산을 몰래 빼돌려 혼자 떵떵거리며 살기로 아주 독하게 작정한 것이죠. 동서는 어머님이 저희 부부와 함께 가족 모임으로 집을 비우신 틈을 교묘하게 타서 예전에 며느리 행세를 하며 몰래 외워두었던 어머님 댁 현관문 도어락 비밀번호를 누르고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숨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안방에 들어가 서랍장을 샅샅이 뒤져 어머님의 인감도장과 부동산 관련 주요 서류들, 그리고 신분증을 통째로 훔쳐 품에 안고 나왔습니다. 그 서류들을 이용해 자신을 합법적인 대리인으로 위조하여 어머님 명의의 건물에 억대의 담보대출을 받아 현금으로 빼돌릴 심산이었죠. 다음날 아침 일찍 동서는 만삭의 무거운 몸을 이끌고 은행에 당당하게 들어섰습니다. 위조한 위임장과 훔친 서류들을 창구 직원에게 들이밀며 태연하게 세상 착한 며느리 연기를 시작했죠. 아유,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저희 시어머님이 연세가 있으셔서 요새 몸이 좀 많이 안 좋으시거든요. 그래서 며느리인 제가 심부름 삼아 대신 왔어요. 여기 어머님 인감이랑 제가 직접 쓴 위임장 다 꼼꼼히 챙겨왔으니까 대출금 입금 처리 좀 지체 없이 빨리 부탁드릴게요. 제가 보시다시피 홀몸이 아니라서 의자에 오래 앉아있기가 너무 힘들거든요. 하지만 수십 년간 험난한 부동산 바닥을 굴리며 산전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신 저희 어머님의 철두철미함을 동서는 너무나도 얕보았습니다. 어머님은 평소 거래하시던 해당 은행 지점장에게 혹시라도 자신의 서류나 도장이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 손에 들려 들어오면 이유 불문하고 무조건 자신에게 먼저 전화를 달라고 예전부터 단단히 일러두신 상태였거든요. 제출된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던 은행 직원은 발급일자가 묘하게 조잡하고 위임장의 필체가 어머님의 평소 필체와 확연히 다른 것을 단번에 발견했고 매뉴얼대로 즉시 지점장실로 들어가 보고를 올렸습니다. 지점장은 창구 밖에서 다리를 떨고 있는 임산부를 확인하고는 곧바로 저희 어머님께 은밀히 전화를 걸었죠. 전화를 받고 자초지종을 들은 어머님은 그야말로 화산처럼 대노하셨습니다. 곧바로 남편과 저, 그리고 회사에서 일하고 있던 둘째 서방님까지 긴급 호출하셔서는 은행으로 폭풍처럼 들이닥치셨습니다. 창구 앞 푹신한 소파에 앉아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수억 원의 대출금이 자신의 대포 통장으로 입금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리던 동서는 등 뒤에서 들려오는 서늘하고 뼈를 때리는 목소리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굳어버렸습니다. 너 지금 여기서 무슨 짓이냐? 감히 겁도 없이 내 안방에 들어와 내 인감을 훔쳐서 은행을 속이려 들어? 네가 정녕 인간이더냐? 어머님? 여긴 대체 어쩐 일로 오늘 모임 가신다고 안 하셨어요? 어쩐 일이냐고. 네가 대낮에 도둑질하는 걸 은행 지점장님이 낱낱이 알려줘서 잡아내러 왔다. 왜? 내가 내 핏줄 품은 것 때문에 차마 그동안은 괘씸해도 경찰에는 안 넘기고 조용히 집에서 내쫓는 걸로 봐줬더니 이제는 대놓고 사기 범죄까지 저질러? 여보, 당신 진짜 미쳤어? 도대체 이게 무슨 짓이야? 엄마 인감도장이랑 신분증은 언제 또 훔친 거야? 당신 제정신이야? 아니에요. 어머님, 여보, 이거 다 오해예요.
제가 요새 형님이 쌍둥이 임신했다는 소리 듣고 너무 불안해서 우리 불쌍한 애기가 나중에 길거리에서 가난하게 자랄까봐 제가 엄마로서 잠깐 눈이 돌았나 봐요. 다 뱃속에 잘 키우려다 벌어진 일이잖아요. 한 번만, 딱 한 번만 가족끼리 조용히 넘어가고 살려주세요. 네? 시끄럽다. 네 입에서 나오는 변명은 이제 듣기도 역겹다. 불안해서 남의 피 같은 재산을 훔쳐? 넌 뱃속의 아이를 입에 올릴 애미 자격조차 없는 흉악한 인간이다. 지점장님, 지체할 것 없이 당장 잉예비에 경찰 부르세요. 사문서 위조의 특수절도죄로 현장에서 당장 저 물건 잡아넣어 주십시오. 합의는 절대 없습니다. 차가운 은행 대리석 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울며 제 바지가랑이까지 붙잡고 매달리는 동서를 보며 저는 일말의 동정심이나 불쌍함도 되지 않았습니다. 오직 자신의 끝없는 탐욕과 이기심 때문에 온 가족을 기만하고 상처 주며 결국 씻을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른 동서의 말로는 너무나도 비참하고 추악했습니다. 곧이어 사이렌을 울리며 출동한 경찰에 의해 동서는 은팔찌를 차고 그 자리에서 현행범으로 체포되어 경찰서로 초라하게 끌려갔습니다. 만삭의 임산부라는 이유로 당장의 구속은 간신히 면했지만 철저한 경찰 조사를 받으며 재판을 기다리는 전과자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죠. 이 충격적인 사건은 둘째 서방님에게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상처였습니다. 서방님은 아내의 끝없는 허영심과 탐욕, 그리고 시어머니의 재산을 노린 치밀한 범죄 행위에 완전히 정남이가 떨어져 버렸고 도저히 이런 무서운 사람과는 평생을 한 입을 덮고 함께할 수 없다고 뼈저리게 판단했습니다. 형수님, 저 그 사람과 이혼하려고요. 우리 아이한테 저런 범죄자를 엄마라고 부르게 할 수는 도저히 없습니다. 제가 젊은 날 잠시 미친 여자한테 홀려서 우리 가족을 이렇게 풍비박산으로 만들었네요. 엄마랑 형, 그리고 형수님께 정말 면목이 없고 죄송합니다. 서방님, 마음이 찢어지게 많이 아프겠지만 곧 태어날 아이를 위해서라도 굳게 마음먹어야 해요. 어머님이 겉으론 강해 보이셔도 속으로 얼마나 큰 상처를 받으셨는지 서방님도 잘 알잖아요. 힘내세요. 결국 서방님은 동서에게 아주 단호하게 이혼 소장을 날렸습니다. 동서는 감옥에 갈 위기에 처한 데다 믿었던 남편에게 이혼까지 당하게 생기자 그제야 사태를 파악하고 매일같이 어머님 댁 대문 앞 비 쏟아지는 바닥에 무릎을 꿇고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며 통곡을 했지만 어머님은 단 한치의 자비나 선처도 없이 철저하게 법대로 최고 형량을 처벌받게 하셨습니다. 결국 동서는 한 푼의 위자료는커녕 빚더미에 앉은 빈털터리 범죄자 신세로 시댁에서 완벽하게 쫓겨났고 서방님은 아이가 태어나면 직장을 그만두고서라도 자신이 혼자 목숨 걸고 키우겠다며 치열한 양육권 소송을 철저히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몰아치던 모든 폭풍이 다 지나가고 화창한 봄날이 찾아온 한 달 뒤. 어머님은 저희 부부와 홀로 남은 둘째 서방님, 그리고 가까운 친척들까지 모두 아주 크고 으리으리한 한정식 집으로 조용히 불러 모으셨습니다. 입에서 살살 녹는 마블링이 기가 막힌 질 좋은 한우가 불판 위에서 지글지글 맛있게 익어가고 있었죠. 가족들의 식사가 어느 정도 무르익어갈 즈음 어머님이 자리에서 천천히 일어나 헛기침을 하시며 아주 중대한 발표를 하셨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고 내 말 좀 들어보거라. 오늘 내가 바쁜 너희들을 여기로 다 부른 아주 중요한 이유가 있다. 내가 한평생 먹고 싶은 거 안 먹고 입고 싶은 거 안 입어가며 피땀 흘려 모은 내 재산들. 그거 앞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쓸지 결정을 확실하게 내렸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젓가락을 내려놓은 채 어머님의 입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님은 아주 따뜻하고 자애로운 눈빛으로 만삭이 다 되어가는 저를 바라보시며 빙그레 환하게 웃으셨습니다. 내 큰며느리가 1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아이 문제로 말 못하고 소갈이하며 눈물 흘리는 걸 곁에서 지켜보면서 못난 시어미인 내 마음도 참 많이 찢어지고 아팠다. 그래서 밤낮으로 깊이 생각한 건데 내 소유로 된 부동산과 현금 재산 중 상당 부분을 우리 예쁜 큰며느리 이름을 딴 난임부부 희망지원재단을 설립하는데 기부하기로 마음먹었다. 네? 어머님,
지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 엄청난 큰 돈을 제 이름에 딴 재단에요? 절대 안 돼요. 걷어주세요.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평생 고생해서 모으신 건데, 어머니 편하게 쓰실 넉넉한 노후 자금과 병원비는 남겨두셔야죠. 기부가 웬 말이세요? 시끄럽다. 내 결심은 이미 확고하게 섰다. 내 노후 자금이랑 너 이제 소고기 사줄 돈은 충분히 빼놨으니 걱정 마라. 돈이란 건 그저 쥐고만 있는 게 아니라 참으로 가치 있고 빛나는 곳에 써야 진짜 돈인 법이야. 내 큰며느리처럼 간절히 아이를 원하고 기도하는데 경제적인 형편이 안 돼서 병원 문턱조차 밟기 힘들어하는 불쌍한 부부들에게 내 재산이 한 줄기 희망으로 쓰인다면 이 늙은이한테 그보다 더 큰 보람과 복이 어디 있겠니? 그리고 우리 며느리 뱃속에서 꼬물거리는 예쁜 쌍둥이들. 그 녀석들은 돈으로 키우는 게 아니라 내가 두 눈 시퍼렇게 뜨고 건강하게 살아있는 동안 넘치는 사랑으로 듬뿍 안아주며 키워주면 되는 거다. 저는 어머님의 그 말씀에 왈칵 참았던 눈물을 쏟고 말았습니다. 바다처럼 깊고 넓은 어머님의 마음씨에 가슴이 벅차올라 도저히 주체할 수가 없었죠. 남편 역시 눈시울을 붉히며 어머님의 손을 꽉 잡았고, 둘째 서방님 역시 훌쩍이며 고개를 깊게 끄덕이고는 어머니의 훌륭하고 존경스러운 뜻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말했습니다. 친척들 역시 기립박수를 치며 어머님의 결정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둘째 며느리가 그토록 짐승처럼 탐내고 범죄까지 저지르며 훔치려 했던 그 어마어마한 재산은 결국 수많은 난임 부부들에게 희망을 주는 사회의 빛과 소금으로 아름답게 환원되었습니다. 며칠 뒤 월세방에서 마지막 남은 짐을 빼러 온 동서가 길거리에서 우연히 친척을 통해 재단 설립 소식을 전해 듣고는 실성한 미친 사람처럼 길바닥에 주저앉아 엉엉 땅을 치며 후회했다고 하더군요. 자신이 조금만 마음을 곱게 쓰고 순리대로 살았더라면 어머님의 넘치는 사랑도 듬뿍 받고 그 넓고 좋은 신축 아파트에서 평생 떵떵거리며 사모님 소리 듣고 살 수 있었을 텐데 말입니다. 사건이 마무리되던 날 어머님은 조사를 받으러 가는 동서를 향해 마지막으로 아주 통쾌하고 속 시원한 한마디를 날리셨습니다. 앞으로 행여나 내 남은 재산 보고 주변을 어슬렁거리며 드나드는 건 사양이다. 내 그 더러운 욕심이 결국 네 무덤을 스스로 판 거야. 감옥에 앉아서 억울하면 어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이라도 할 테면 해보렴. 국내에서 제일 잘 나가는 변호사 군단은 이미 이 시어미가 싹 다 준비해놨으니까 평생 콩밥 먹으면서 반성이나 해라. 그 매서운 말을 끝으로 동서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쥐구멍에 숨듯 경찰서 안으로 도망쳐버렸습니다. 그 찌질하고 초라한 꼴을 뒤에서 지켜보며 저는 10년 동안 묵었던 체증이 모두 통쾌하게 날아가는 듯한 짜릿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습니다. 지금 저는 배가 풍선처럼 부른 채 뱃속에 꼬물거리는 쌍둥이들과 함께 세상에서 가장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을 마음껏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 주말이면 어머님을 모시고 아주 맛있는 소고기를 배 터지게 구워 먹으며 아이들의 활기찬 태동을 다 함께 느끼고 있죠. 탐욕으로 얼룩전함을 해치려던 사람은 결국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잃게 되고 묵묵히 제 자리를 지키며 선한 마음으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마침내 기적이 찾아온다는 평범한 진리를 저는 이번 일을 겪으며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어머님, 오늘 불판에 구운 이 고기 정말 입에서 살살 녹고 맛있어요. 우리 쌍둥이들이 할머니가 사주신 고기가 최고라면서 제 배를 발로 뻥뻥 차네요. 아주 축구를 하나 봐요. 오냐, 많이 먹어라. 우리 예쁜 며느리가 먹는 게 아니라 내 금쪽 같은 똥강아지들이 먹는 거니까 부족하면 10인분이라도 더 시켜주마. 오늘 아주 배가 터지도록 먹어보자꾸나. 환하게 소리내어 웃으시는 어머님과 곁에서 다정하게 쌈을 싸주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정기검진을 하러 산부인과로 걸어가는 길. 불어오는 봄바람을 맞는 제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깃털처럼 가벼웠습니다. 여러분의 팍팍한 삶에도 저처럼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주는 벅찬 기적이, 그리고 나쁜 마음을 먹고 남을 괴롭히는 이들에게는 속이 뻥 뚫리게 시원한 인과응보가 반드시 찾아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제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가오는 계절 모두 아프지 마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